며느리에게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는 시어머니, 그리고 그 모습을 목격한 친정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이야기가 곧 시작해요.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한때 저는 피 냄새와 화약 냄새를 맡으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해결사라 불렀고 또 어떤 이들은 사자라 불렀죠. 그 칭호들이 제게는 자랑이었습니다. 30해가 넘도록 저는 그 야수 같은 삶을 살았고 제 몸에는 그 시절의 흔적들이 훈장처럼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더 이상 총이나 칼 대신 낙과 호미를 쥐게 된 것은 모두 하나뿐인 딸 서연이 덕분입니다. 딸이 이제야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해주던 그 순간 저는 제 과거를 모두 잊고 조용히 섬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월은 참으로 고요했습니다. 새벽 물안개 낀 바다를 보며 밭을 일구고 아침이면 요양원 어르신들과 함께 가벼운 체조를 했습니다. 제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지만 마음만큼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흙을 만지는 일은 제 안에 응어리졌던 분노와 폭력성을 씻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딸에게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가끔 안부 전화를 거는 평범한 아버지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잃어버렸던 삶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고 있었어요. 딸 서연이가 5성그룹의 후계자 강민준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저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고 번쩍이는 삶이 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딸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사위 강민주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외모에 정중한 태도, 서연이에게 한없이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속은 계속해서 불안한 파도로 일렁였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을 겪어온 저의 직감, 그것은 늘 저를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민준의 눈빛 속에서 저는 찰나의 순간 차가운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가면을 쓴 듯한 무심하고 싸늘한 기운이었습니다. 결혼 후 서연이는 틈틈이 제게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하다는 목소리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목소리에 힘이 없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빠, 나 괜찮아. 그냥 좀 바빠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물을 때마다 딸은 늘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목소리 끝에 남은 여운은 제 불안감을 더 키웠죠. 저는 한 번도 그 직감을 무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불안하고 답답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연이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몇 번이나 더 물어보았지만 서연이는 그럴수록 더 단단하게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은 저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남의 문제를 해결해주며 살아온 제가 정작 제 딸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늙고 무능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혹시라도 제 걱정이 딸의 새 삶에 방해가 될까봐
차마 더 이상 캐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먼 발치에서 딸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초조하게 시간만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저의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딸의 작은 거짓말 뒤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평화를 꿈꾸던 저의 삶은 그날부로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제 안의 사자는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으니까요. 결혼식 날 제 딸 서연이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신부였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는 딸의 모습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평생을 바친 거친 삶 속에서 서연이만큼은 이런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사위 강민주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의 바르고 깍듯하게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서연이를 제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고 그의 눈은 곱게 저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을 사람의 본능을 읽으며 살아온 저의 직감은 그 완벽한 가면 아래 숨겨진 차가운 기운을 포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듬직한 젊은이라 평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잘 닦인 칼날처럼 보일 뿐이었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제 소중한 딸이 선택한 사람이기에 저는 그저 제 불길한 감정을 삼키고 그의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결혼 후 서연이는 처음 몇 달 동안은 자주 제게 연락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설렘이 목소리에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안심했습니다. 어쩌면 제 직감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평범한 삶에 익숙해진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딸의 전화는 줄어들었고 겨우 연결된 통화에서는 활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목소리가 왜 그래? 혹시 어디 아파? 아니요, 아빠.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걱정 마세요. 그녀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제가 예전처럼 강하게 밀어붙이면 힘들어할 것 같아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제게는 무조건적인 편이었던 제 딸이 이젠 제게도 숨기는 것이 생겼다는 사실이 저를 서글프게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 못 들었습니다. 제 딸이 겪고 있을지 모를 고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생 남을 위해 싸워왔지만 정작 제 딸의 문제 앞에서는 무력한 한 명의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흙과 호미 그리고 된장 냄새는 더 이상 저를 평화롭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사자의 피가 다시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억눌렀습니다. 제가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딸의 행복한 삶을 망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밭을 일구고 반찬을 만들어 서울로 향할 날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그저 딸을 향한 진심뿐이었거든요. 저는 평생을 싸워왔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싸우는 법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저를 세상 밖으로 다시 불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딸이 보낸 신호를 모른 척하고 있었던 제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새벽부터 저는 밭으로 향했습니다. 서리가 내린 텃밭에는 싱싱한 채소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죠. 서연이가 가장 좋아하는 쌈 채소와 제가 직접 담근 된장, 그리고 지난 가을 담아두었던 묵은지까지 챙겼습니다. 제 손은 총과 수갑 대신 호미와 낫을 잡는데 익숙해졌지만 딸을 위해 반찬을 만드는 손놀림만큼은 아직 녹슬지 않았습니다. 딸의 생일을 한 달이나 앞당겨서 챙기는 것이 조금 미안했지만 서연이를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트럭에 반찬통을 싣고 출발하려던 그때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빠, 지금 어디야? 딸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힘이 없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불안한 기운이 묻어 있었죠. 아빠, 지금 서울로 올라가는 중이다. 맛있는 거 많이 만들었어. 오늘 저녁은 아빠랑 같이 밥 먹자. 하지만 딸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 아빠 미리 말해주지. 갑자기 오면 어떡해. 왜 그러냐? 혹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 아니요, 아빠.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걱정 마세요. 딸은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때 저는 딸이 보낸 신호를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늘 저를 믿고 따르던 제 딸이 이젠 제게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딸이 보낸 마지막 구조 신호를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 내내 저는 초조했습니다. 거친 운전은 이미 오래전에 그만두었지만 그날만큼은 제 안에 끓어오르는 불안감에 무섭게 엑셀을 밟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더 이상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의 지쳐 보이는 얼굴과 힘없는 목소리만이 머릿속에 가득했죠. 드디어 딸의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을 때 저는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런 곳에서 내 딸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삐까뻔쩍한 주차장에 낡은 트럭을 세워놓고 양손 가득 반찬통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32층. 딸이 산다는 그 높은 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이상하게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현장에 투입된 형사처럼 말이죠. 32층에 도착해 딸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바로 그때 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고성과 함께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못한 걸 아는 년이 이따위로 행동해. 내 아들 돈 빼돌려서 친정에 갖다 바칠 줄 알아? 차가운 비수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딸의 시어머니 강민준의 어머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죠. 하지만 곧이어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제 딸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반찬통들이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30년간 억눌러왔던 짐승 같은 분노가 제 안에 폭발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과거의 사자였습니다. 망설일 틈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현관문에 쇠차게 들이받았습니다. 쿵, 쿵, 쿵. 몇 번의 시도 끝에 잠금 장치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평생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넓은 거실 한복판에 제 딸 서연이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곱게 차려입은 시어머니가 골프채를 높이 쳐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악마처럼 일그러져 있었고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 딸에게 감히 손을 댄 이 악마 같은 여자를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심판해야만 했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지며 열렸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평생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넓은 거실 한복판에 제 딸 서연이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죠. 그리고 그 위에서 곱게 차려입은 시어머니 백마순 여사가 골프채를 높이 쳐들고 서 있었습니다. 곱게 따 올린 머리와 잔인하게 일그러진 얼굴이 기괴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아들 돈에 손을 대 이 도둑년. 오늘 내가 내 버르장머리를 아주 뿌리 뽑아주마. 그녀의 목소리는 제 딸의 비명소리를 덮을 만큼 날카롭고 사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제 안의 모든 평온함은 깨지고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사자의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가 더 이상 평범한 농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만둬. 제 입에서 짐승 같은 포효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의 목소리에 놀란 백마순 여사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란 기색도 미안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 오셨습니까? 마침 잘 오셨네요. 2년이 하도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제가 대신 교육 좀 시키고 있었습니다.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기에. 그녀의 뻔뻔한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눈빛을 본 백마순 여사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 눈으로 보냐는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제 딸의 모습만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과거 흉악범들의 손목을 꺾던 익숙한 힘이 제 손끝에 서려 있었죠.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골프채를 놓쳤습니다. 골프채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그녀의 귓가에 지옥의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당신 지금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순간 제 안에 늙은 아버지는 사라지고 30년 묵은 늙은 형사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제 사위 김태진이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그는 저와 백마순 여사의 기싸움에 잔뜩 겁을 먹은 얼굴로 주춤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서연아, 괜찮아? 그놈은 제 딸에게 다가오기는커녕 제 눈치부터 살폈습니다. 저는 그 비겁한 사위놈을 향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놈, 내 놈은 사내놈이 돼서 마누라가 이 꼴이 되도록 대체 뭘 한 거야? 제 호통에 태진이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변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님, 그게 어머니가 원래 좀 그러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성격이 불같으셔서 서연이가 조금만 참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비겁한 변명을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쓰러진 딸을 부축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백마순 여사는 여전히 뻔뻔하게 별것도 아닌 일로 유난 떤다며 저를 비웃었지만 저는 그녀와 말을 섞을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오직 하나, 제 딸을 저렇게 만드니 악마 같은 여자를 어떻게 해야 갈기갈기 찢어 죽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딸은 병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뇌진탕과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했지만 문제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텅 빈 눈동자로 허공만 응시하며 덜덜 떨고 있었죠. 그 텅 빈 눈을 보았을 때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다 괜찮다. 이제 다 괜찮아. 아빠가 왔으니까. 제 목소리에 서연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 딸은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남들을 지키는 형사 노릇을 하느라 정작 제 딸 하나 지키지 못한 멍청한 늙은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딸의 작은 등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저는 제 무력함의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을 저렇게 만든 모든 것을 없애버리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놈들과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말이죠. 딸의 병실을 나왔을 때 제 다리는 풀린 것처럼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끓어오르는 뜨거운 분노가 저를 지탱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시골의 평범한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제 딸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그리고 제 딸의 고통을 갚아주기 위해 저는 다시 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30년을 묻어두었던 과거의 흔적들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제 강력팀의 막내였던 최기철이었습니다. 그는 지금쯤 다른 경찰서의 팀장이 되어 있겠지요. 저는 병원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닳고 다른 가죽 수첩 안에는 이제는 제게는 잊힌 사람들이, 잊힌 번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최기철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제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 팀장, 나 정명호다. 제 말에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그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선배님, 정말 선배님 맞으십니까? 그동안 연락도 없이 어디서 뭘 하고 지내셨습니까?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나중에 하지.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했다. 사람 하나만 좀 알아봐줘. 저는 제 딸이 겪었던 일과 강민준 그리고 백마순 여사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최기철의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선배님, 그 백마순이란 여자가 어떻게 감히 서연이한테 그것뿐만이 아니야. 그 뻔뻔한 아들놈이 어미의 죄를 감싸고 오히려 딸을 탓하더군. 내가 이대로 놔둘 순 없다. 최기철은 제게 죄송하다며 진작 연락하지 않아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내 딸 하나 지키지 못한 잘못이지.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마녀 할망구 반드시 잡아 넣어야겠다. 그의 목소리는 제게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선배님. 저희 쪽에서 파악한 자료입니다. 백마순의 신상 정보와 그녀가 소유한 건물 주소, 그리고 그녀가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유령 회사들의 목록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여자가 워낙 교활해서 자기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전부 차명 계좌, 차명 부동산입니다. 저희가 계좌 추적 영장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그 마녀 할망구 반드시 잡아넣겠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합법적으로, 나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이중작전. 저 혼자 움직였다면 분명 그녀의 교활함에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기철과 제가 함께라면 그녀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알겠다, 최 팀장. 나는 내가 물어다 주는 정보를 바탕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나는 내가 열어준 길로 들어가서 증거를 찾아낸다. 어떤가? 최 팀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선배님을 믿겠습니다. 뭐든 필요하시면 말씀만 하십시오. 그날부터 저와 최 팀장의 비밀 공조 수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골의 한가로운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사건 현장을 누비던 강력계 형사, 정명호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그녀의 소굴, 백송무역이라는 위장 사무실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잠입하여 그녀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저는 기필코 승리할 것이었습니다. 딸의 병원을 나선 저는 더 이상 흙냄새가 아닌 도시의 매캐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백마순 같은 교활한 족속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법망을 빠져나가는데 도 같은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시라도 빨리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최 팀장에게 연락해 백마순의 위장 사무실, 백송무역의 위치와 평면도를 확보했습니다. 저는 낡은 작업복을 꺼내 입고 털이 잔뜩 붙은 야구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누가 봐도 허름한 건물 청소부였습니다. 백마순의 소굴은 강남의 번화가에 있는 한 상가 건물 꼭대기 층에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무역회사 같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얼굴에 하나같이 절망과 공포가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죠.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제 딸 서연이가 느꼈을 고통을 보았습니다. 제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저는 건물 관리인에게 다가가 능숙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게 된 정 씨라고 합니다. 백송무역 청소는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관리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제게 청소도구와 열쇠를 건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잠복 수사 기술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낡은 작업복과 자연스러운 말솜씨만으로도 저는 완벽한 위장에 성공한 것이죠. 저는 청소 카트를 끌고 백송무역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잠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겉보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사무실은 깔끔했지만 책상 위에는 정체 모를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청소를 하는 척하며 사무실 곳곳을 살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최첨단 도청 방지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죠. 백마순이 얼마나 교활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능숙하게 설치했습니다. 사무실 천장 모서리, 화분 밑, 책상 서랍 안쪽 등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말이죠. 그리고 백마순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서류들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모든 서류에는 복잡한 숫자와 알 수 없는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이 백마순이 저지른 불법적인 거래 내역일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그녀의 컴퓨터였습니다. 저는 최 팀장에게 연락해 그녀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최 팀장은 저에게 곧바로 기술팀의 도움을 받아 원격으로 그녀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최 팀장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제게는 혼자 움직이는 것보다 믿을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저는 매일 아침 백송무역으로 향했습니다. 청소부라는 가면을 쓰고 그녀의 사무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제 손바닥처럼 들여다보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잔인한 협박, 눈물을 흘리며 이자 상환 날짜를 미뤄달라고 애원하는 채무자들, 그리고 그들을 비웃는 백마순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제 수첩과 녹음기에 차곡차곡 기록되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안에서는 복수심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녀가 자신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진아, 이제 그만 징징거려. 돈은 내가 알아서 불려야지. 내가 언제까지 뒤치다꺼리를 해줘야 해? 다음 주까지 5억 못 불리면 너도 전년처럼 똑같이 당할 줄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제 딸을 향할 때와 똑같이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백마순에게 가족이란 그저 돈을 벌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수집한 증거들을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백마순이 직접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불법적인 계약을 강요하는 현장을 덮치는 것. 저는 그날을 위해 조용히 그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인 돈의 흐름을 쫓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벽 1시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 같았습니다. 최 팀장이 확보해준 차명 계좌 목록들을 바탕으로 저는 돈의 흐름을 쫓고 있었습니다. 낡은 전지에 계좌 번호들을 쓰고 화살표로 돈이 옮겨가는 경로를 그렸죠. 한두 번 해본 일이 아니었지만 이번만큼은 유독 더 복잡하고 교활했습니다. 돈은 수십 개의 계좌를 거치며 깨끗하게 세탁되고 있었습니다. 이 돈의 흐름을 쫓는 일은 마치 30년 전의 사건 현장을 재구성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짜 회사들과 유령 법인들의 이름은 제 머리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 돈의 흐름을 지도 위에 그리며 마침내 그 돈이 흘러들어가는 최종 목적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제 눈에 들어온 순간 제 머리는 둔기로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사위 김태진의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그가 백마순의 사업 파트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배신감과 함께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유약하고 비겁한 놈인 줄만 알았습니다. 어미에게 억눌려 자기 아내조차 지키지 못하는 한심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범죄의 핵심 공모자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이름만을 응시했습니다. 제 딸 서연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 그토록 믿었던 남자가 제 아내를 폭행했던 그 악마와 한 몸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분노는 이제 단순히 백마순 여사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소중한 딸을 고통스럽게 만든 두 악마, 백마순과 김태진, 그들 모두를 향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최 팀장에게 연락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제 말에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선배님 설마요. 김태진 씨가? 설마가 사람 잡는 법이지. 최 팀장. 그놈은 처음부터 공범이었어. 어미의 검은 돈을 세탁하고 그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며 불을 불리고 있었더군. 나는 그놈이 제 마누라를 괴롭히는 걸 보고도 외면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한 공범이었다는 거야. 제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쓰디쓴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딸은 사랑하는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되면 얼마나 더 아파할까요? 저는 딸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놈들은 단순히 폭력과 욕설을 저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불법 사채, 돈 세탁, 그리고 제 딸을 포함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조직적인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법으로 아주 철저하고 빈틈없이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수집한 증거들을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백마순이 직접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불법적인 계약을 강요하는 현장을 덮쳐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조용히 그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늙은 사냥꾼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제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백마순과 김태진, 그들이 공범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제 분노는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이들을 법으로 철저히 심판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증거, 백마순이 직접 폭행을 가하거나 불법적인 계약을 강요하는 현장을 덮쳐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조용히 그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백송 무역 사무실을 드나들던 사람들 중 유독 얼굴이 헬쑥하고 눈빛이 불안해 보이던 젊은 여자를 떠올렸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김미영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제 딸 서연이가 보냈던 구조 신호를 다시 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그녀의 식당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식당은 파리만 날리고 있었고 그녀는 밤늦게까지 홀로 가게를 지키다 지친 얼굴로 퇴근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녀를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서연이들이
이 도시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그녀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녀가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서는 순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백마순의 수족 노릇을 하는 덩치 큰 사내들이었습니다. 제 몸이 긴장으로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김미영 씨, 우리 사모님이 더는 못 기다리시겠답니다. 오늘까지 돈 안 갚으면 내 식당이고 집이고 전부 우리 거 되는 거 알지?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정말 다음 주까지는. 시끄러운 년. 사내 중 하나가 그녀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그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장면을 제 차 안에서 망원 카메라로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당장이라도 차에서 뛰쳐나가 놈들을 모조리 때려 눕히고 싶었습니다. 주먹을 너무 꽉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이성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싸움에서 이길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놈들이 떠나고 저는 쓰러져 우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딸 서연이 또한 당신과 똑같은 희생자 중 한 명이었다고 말이죠. 제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던 그녀도 제 딸의 이야기를 듣자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형사님. 그 여자한테 걸려서 길바닥에 나앉고 가정이 풍비박산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심지어 몇 년 전에는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야반도주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한강에서 시체로 발견됐다는 소문도 돌았고요. 그녀의 말에 제 머릿속에서 한순간 과거의 미제 사건 파일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순 실족사로 처리되었던 한 채무자의 죽음. 그 배후에 백마순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퍼뜩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모든 진술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시작으로 백마순의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대부분은 보복이 두려워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제 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집에서는요, 오래전부터 비명이 들렸어요. 부부싸움인가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다 우리 아빠 그 여자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매일같이 찾아와서 죽어버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견딜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백마순의 실체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추악하고 거대했습니다. 제 딸 서연이는 그저 수많은 희생자 중 하나였을 뿐이라는 사실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백마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뒤를 캐고 다닌다는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뒤를 캐고 다닌다는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백마순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시골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낯선 사내 두 명이 제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두운 마당에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서고 거친 발걸음 소리가 현관으로 다가왔죠. 저는 잠에서 깨어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은 늙은 저를 한순간에 현역 시절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쿵, 쿵, 쿵. 거친 주먹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려왔고 2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제게 다짜고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야, 이 늙은이. 우리가 정명호야. 우리 사모님 일에 그만 끼어들라고 전화하셨죠? 괜히 늙은 목숨 부지하기 싫으면. 그들의 입에서 백마순 여사의 이름이 나오자 제 몸의 모든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놈들은 제 눈빛에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허세를 부리며 집안의 기물들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상대를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골랐습니다. 제 몸은 평생의 싸움 기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 놈들, 여기는 내 구역이다. 저는 순식간에 놈들을 제압했습니다. 한 놈의 팔을 꺾어 뒤로 젖히고 다른 한 놈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죠. 놈들의 눈에는 경악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평범한 늙은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저는 놈들을 밧줄로 꽁꽁 묶어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최 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최 팀장은 놈들의 정체를 확인하고 격분했습니다. 선배님, 그 마녀가 결국 이런 짓까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무사하다고? 이제부터가 시작이지. 마녀의 마지막 발악 제대로 받아쳐줘야지. 그리고 그는 제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선배님, 드디어 백마순이 자기 생일 파티를 연다고 합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호텔에서요. 자기 사업 파트너랑 정관계 인사들까지 부른다고 합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조용한 퇴직자가 아니었습니다. 악마를 사냥하는 늙은 형사, 그리고 제 딸을 지키는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작은 USB 하나에 담았습니다. 불법 채권 거래 내역, 차명 계좌 목록, 피해자들의 진술, 그리고 백마순의 잔인한 협박 목소리까지. 이 작은 USB 하나에 그녀의 모든 죄악이 담겨 있었죠.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낡은 양복 한 벌을 꺼내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꺼내 입는 옷이었습니다. 어깨는 좀 끼고 바지 길이는 짧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옷을 입으니 다시 힘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낡은 갑옷을 입은 늙은 기사처럼요. 백마순의 생일 파티가 열리는 날 강남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거짓된 웃음을 나누고 있었죠. 저는 그 위선적인 풍경을 연회장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연회장 중앙에서는 파티의 주인공인 백마순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여왕처럼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악어 가죽 핸드백을 든 그녀의 모습, 어디에서도 제 딸을 골프채로 내려치던 그 악마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 옆으로는 사위인 김태진이 아내인 제 딸 대신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파트너랍시고 데리고 와 사람들에게 인사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죠. 잠시 후 사회자가 나와 백마순 여사의 생일을 축하한다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백마순은 우아한 걸음으로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 생일을 축하해주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녀가 위선적인 연설을 막 시작하려는 순간 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연회장 구석에서 나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의 사람들, 그리고 저를 발견하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백마순과 김태진을 보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선물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꽃바구니도 케이크도 아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것은 작고 차가운 USB 하나였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백마순의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마이크를 잡고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나지막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잠시만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파티의 주인공이신 백마순 여사님의 사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 여사님의 아들인 김태진 씨의 장인이기도 하고요. 제 소개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백마순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지금 여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당장 내려오세요. 오늘 백 여사님의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해 제가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USB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 작은 것 안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백 여사님께서 운영하시는 백송무역의 진짜 모습, 그리고 그동안 여사님께서 쌓아오신 부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불법 채권 거래 내역, 차명, 계좌 목록,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끊고 백마순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손에 인생을 망친 피해자들의 눈물 어린 진술과 당신의 잔인한 협박이 담긴 목소리까지도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연회장 뒤편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제가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이 하나씩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채무자들의 얼굴, 돈을 달라며 애원하는 목소리, 그리고 그들을 향해 죽어버리라고 소리치는 백마순의 추악한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사주를 받은 폭력배들이 채무자를 폭행하는 CCTV 영상, 캡처 사진과 실종된 채무자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사진까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백마순은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가리키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다음 말이 그녀의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딸 당신의 며느리에게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도 물론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 마지막 말이 연회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단상 위에 저와 백마순에게로 향했습니다. 백마순은 더 이상 소리치지도 발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시나무처럼 떨며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도끼 대신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사위인 김태진은 이미 얼굴이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눈을 피해 연회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제 신호를 받은 최 팀장의 후배 형사들이 양복 차림으로 그의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백마순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백마순 씨,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내 딸과 당신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이 USB를 가지고 바로 경찰서로 가고 동시에 오늘 이 자리에서 촬영된 영상과 함께 언론사에도 넘길 생각이야. 어떻게 할까? 당신이 선택해. 지금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인간답게 죄를 청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개처럼 끌려가서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것인가? 제 마지막 말이 연회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을 때 백마순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경멸,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을 파르르 떨 뿐이었죠. 마치 맹수의 발톱 아래 갇힌 초라한 먹이처럼 보였습니다. 사위인 김태진은 이미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주저앉아 있었고요. 그의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자는 혼비백산한 표정으로 그를 버려두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무릎을 꿇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교만한 성정은 수십 년간 쌓아온 위선적인 가면만큼이나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선택의 여지를 준 것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체념한 듯 짧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이 늙은 사돈 양반 결국 이렇게까지 해서 날 망가뜨려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악의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쥐고 있던 손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와 말 섞을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뒤에서 수십 명의 경찰들이 연회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최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고 그의 후배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고 번쩍이는 경찰차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연회장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최 팀장은 백마순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그녀는 최 팀장에게 매섭게 저항했지만 이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그녀의 저항은 아무런 힘도 없었죠. 그녀는 체포될 때까지도 저를 향해 이를 갈며 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비참한 외침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여왕이 아니었죠. 김태진 또한 제 사촌이었던 최 팀장의 후배 형사들에게 양복 차림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저를 향해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비겁한 사과에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의 복수는 끝났지만 제 딸이 받은 고통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어깨는 짓눌린 것처럼 무거웠고 제 심장은 공허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배해온 분노와 증오가 한순간에 사라지자 제 안에 남은 것은 깊은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끝냈지만 정작 제 자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제 딸 서연이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저는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이는 병원복 차림으로 제게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공포나 슬픔이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사랑과 그리움이 가득했죠. 아빠, 괜찮으세요? TV로 다 봤어요. 아빠,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그 사람 말을 믿고 아빠한테 모든 걸 숨긴 탓에. 서연이는 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의 모든 딸들은 아빠를 믿고 살아도 돼. 너는 그저 너무 착했을 뿐이야. 그녀의 울음소리는 저의 오랜 분노를 씻어내고 저의 허무함을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자로서 모든 것을 끝냈지만 이제는 아버지로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늙고 힘없는 육체였지만 제 딸을 지킬 수 있는 굳건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제가 찾고자 했던 삶의 의미였습니다. 서연이와 저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도시를 떠나 다시 고향 섬으로 돌아가 요양병원을 다시 열고 제 딸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자의 포효는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평화로운 황혼의 노래를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제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순간의 평온함이었으니까요.